제6장 모스크바의 야영. 첫 번째,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좁은 객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열차와 함께 시간도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아 아직 한낮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유라와 짐을 실은 마차가 스몰렌스키 골목길에 웅성웅성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사이를 가까스로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의사가 그때 받은 인상이 그 뒤 해마다 겪은 것들과 겹쳐져서 그 뒤의 추억 속에서 그때도 시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건지도 모른다. 텅 빈 상점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는 데다 자물쇠도 채워져 있지 않았고 쓰레기와 잡동사니들을 치우지도 않은 지저분한 광장에는 도무지 사고 팔 만한 물건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시장에 모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몸이 마르고 점잖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길에 모여서서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난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물건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본 것처럼 그에게는 생각되었다. 그 물건이란 조화나 유리 뚜껑과 주둥이가 있는 커피포트, 검은색의 얇은 비단으로 만든 이브닝 드레스, 폐지된 관청의 제복 따위였다. 일반인들은 더욱 쓸모없는 것, 즉 딱딱해서 먹을 수도 없는 배급받은 흙빵 껍질과 눅눅하고 더러운 고형 설탕 부스러기, 싸구려 담배를 두 봉투로 나누어 팔고 있었다. 시장 전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잡동사니가 나돌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사람 손을 거칠 때마다 값이 자첨 올라갔다. 마부는 광장에서 뻗어나가는 골목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석양이 두 사람의 등에 마지막 햇살을 쏘고 있었다. 그들 앞에서 집마차꾼이 덜컹거리는 빈 집마차를 몰고 갔다. 마차가 일으킨 흙먼지가 지는 햇살을 받아 구릿빛으로 반짝였다. 마침내 길을 가로막고 있던 집마차를 지나칠 수 있었다. 그들은 속도를 올려 달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포장도로와 길 곳곳에 헌 신문지와 건물과 담장에서 벗겨진 포스크가 뒹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람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갔다가 말발굽과 바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 다시 다른 쪽으로 밀려가곤 했다. 이윽고 엇갈리는 길을 몇 개 지나간 뒤 두 갈래의 길모퉁이에 그의 집이 보였다. 마부는 마차를 세웠다. 유리 안드레이비치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마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갑자기 불안해진 그는 다시 짧게 두세 번 잇따라 초인종을 눌렀다. 그제야 겨우 안에서 빗장이 벗겨지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그는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를 보았다. 너무나 뜻밖의 해우여서 두 사람 더 깜짝 놀란 모습으로 선 채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손으로 잡고 있던 문을 활짝 연 것은 그를 환영한다는 의미였으므로 두 사람은 정신이 드는 순간 서로에게 미친 듯 달려들었다. 잠시 뒤 그들은 누가 뭔지를 알 것도 없이 숨가쁘게 서로 묻고 대답했다. 우선 모두 잘 있지? 네, 그럼요. 안심하세요. 모두 다 잘 있어요. 당신에게 그만 바보 같은 편지를 써보내고 말았군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왜 전보를 치지 않았어요? 곧 마르켈이 당신 짐을 가지러 올 거예요. 아까 예고 로브나가 문을 열지 않아 놀라셨죠? 예고 로브나는 지금 시골에 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토니야 저거 부인 아이가? 유라의 아내입니다. 헷갈려서. 당신 몸이 야위었군. 그래도 정말 젊고 늘씬하구려. 마부를 금방 돌려보내리다. 예고로브나는 밀가루를 사러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보냈고요. 지금 새 가정부가 한 사람 왔는데 당신은 모를 거예요. 뉴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사샤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말해두었기 때문에 모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르돈, 두도로프 모두 말이에요.
사세니카는 어디 있어? 덕분에 아무 일 없어요. 지금 막 잠들었어요. 당신이 여행으로 피곤하지만 않다면 당장 그 애한테 갈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집에 계시오? 편지 못 받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방의회에 나가 계셔요. 의장이시랍니다. 아참, 마부에게 돈 지불해 줬어요? 마르켈. 두 사람이 여행 바구니와 가방과 함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돌아가면서 두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떠나가는 마차와 활짝 열려있는 현관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헐끔거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벌써 마르켈은 문에서 젊은 주인 내외를 향해 뛰어왔다. 그는 사라사 셔츠 위에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경비원 모자를 들고 뛰어오면서 소리쳤다. 하늘이 도우셨군요. 정령 유로치과 서방님이시죠? 아, 물어볼 것도 없어. 틀림없는 그 사람이시구나. 혹시나 했는데 유리 안드레비치 서방님, 우리의 빛이신 서방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돌아오셨군요. 고향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니, 당신들은 뭘 그리 보는 거죠? 뭐가 그리 궁금하다고? 그는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을 욱박질렀다. 모두 가던 길이나 가세요. 다람쥐처럼 눈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잘 있습나 마르켈? 어디 한번 안아보세. 모자를 쓰게나. 뭐 새로운 좋은 소식 없나? 자네 안 사람하고 딸들도 잘 있고? 그것들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잘들 잘하고 있었죠. 다행한 일이에요. 새 일이라면 서방님이 거기서 좋은 일 하시는 동안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죠. 얼마나 뒤죽박죽 난장판이었는지. 예, 악마들도 아마 두 손 들었을 겁니다. 그리는 청소를 하지 않아 더럽기 짝이 없고 지붕은 수리하지도 않고 뱃속은 단식기관처럼 깨끗이 비었고 영토 병합도 없고 배당금도 없었으니까요. 여보, 당신에게 마르켈 형 좀 봐야겠어요. 저 사람은 늘 저런답니다. 유로치카, 저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고 당신을 위해 저러는 걸 거예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 마르켈. 그런 소리 그만할 때도 됐잖아. 마르켈,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인격이 아니에요. 좀 더 현명해지는 게 어때요? 내 일러 두겠는데 당신은 밀가루 파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르켈은 짐을 현관에 내려놓고 문을 꽝 닫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속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 로마나 마님은 화가 났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늘 저러십니다. 마르켈, 당신은 속이 시커매 굴뚝 끔댕이처럼 이러시는 겁니다. 다음에는 꼭 어린애 같다니까. 그 다음에는 방 안에서 키우는 삽살개도 말을 알아듣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유로치과 서방님이 믿지 않으시든 요컨대 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했지요. 미래의 프리메이슨 140년이나 돌 밑에 깔려 있었던 책입지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요. 유로치과 서방님, 우리는 팔려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서방님, 헐값? 아니 공짜나 다름없이 담배 한 모금 태우는데도 모자라는 똥값에 팔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 좀 보세요.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 마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또 그만하라고 손을 내젓고 있잖아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 자, 이제 됐으니 짐을 마루에 내려놓고 가봐요. 고마워요, 마르켈. 필요하면 서방님이 다시 부르실 테니까. 이렇게 1편이 끝났습니다. 2편. 드디어 물러갔군요. 이제야 그에게서 벗어났어요. 당신은 그의 말을 믿겠죠? 하지만 순전히 거짓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익살만 떨지만 만일을 위해 몰래 칼을 갈고 있답니다. 다만 아직 누구를 찌를지 결정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당신의 지나친 생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술이 좀 취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것뿐이라고. 그럼 당신 언제 그가 맨정신으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 악마가 물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또 사세니카가 잠버릇이 나빠졌어요. 어쨌거나 당신이 기차관에서 티부스를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당신 인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 전쟁 전에는 설비가 쾌적한 열차를 타고 왔거든. 물론 일단 손은 좀 씻어야겠지. 나중에 잘 씻도록 하고. 그런데 당신 어디로 가는 거요?
왜 응접실을 거쳐서 가지 않는 거지? 지금 다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버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1층은 농업대학에 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2층만 해도 너무 넓을 지경인걸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공했는데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곳에는 그들의 연구실이 있고 식물 채집 표본과 수집한 종자들이 있어요. 쥐들이 설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곡식이 문제예요. 그래도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방을 깨끗하게 해두었거든요. 이제 이곳을 거주 면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저는 바보같이 뒷계단으로 올라가요. 아셨죠? 내 뒤를 따라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 방을 내주기로 한 건 아주 잘했어. 내가 있던 야전병원도 시골 귀족의 별장이었다. 차례차례 문을 열면 방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서서 곳곳에 살롱이 그대로 남아있었지. 밤이 되면 나무통에 심은 종려나무 가지가 해먹 위까지 마치 유령처럼 손을 펼친다고. 전선에서 부상당한 자들은 산전수정 다 겪은 사람들이지만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곤 했지. 물론 폭풍으로 타박상을 입고 완전히 정상이 아니었지만 견뎌내야 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부유한 생활에는 사실 어딘지 모르게 불건전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쓸데없는 것들 투성이지. 온 집안에 거추장스러운 가구와 필요 없는 많은 방, 쓸데없이 섬세한 감정, 또 쓸데없는 표현, 살림 공간을 줄인 건 아주 잘한 일이야. 그렇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더 줄이도록 해요. 저 짐짝에서 삐져나온 저건 뭐예요? 새 주둥이 같은데? 아, 오리머리네. 아유, 예쁘라 들오리군요. 어디서 났어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군요. 요즘엔 아주 큰 재산이라고요. 열차 속에서 선물 받은 거요. 얘기가 기니 나중에 말하리다. 어떻게 할까? 부엌에 갖다 둬야겠지? 그럼요. 당장에 뉴스타를 불러 털을 뽑고 내장을 빼내라고 해야겠어요. 이번 겨울엔 굶주림과 추위 같은 온갖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 여기저기서 온통 그런 소문들이 떠돌더군. 조금 전에도 기차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다오. 가정과 일에서 평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하고 말이요. 그 나머지는 우리 능력 밖이지. 정말이지 불행이 많은 사람들 코앞에 닥친 건 사실이야. 어떤 사람은 남부로 캅카스로 달아나려고들 하지. 어딘가 조금이라도 더 먼 데로 몰래 탈출하려고 해.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성인 남자들이 이를 악물고 고향의 운명을 나누어 짊어져야 해. 나는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당신은 달라. 난 우리 가족을 재난으로부터 구출해서 좀 더 안전하고 희망 있는 곳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이를테면 핀란드 같은 곳. 그런데 층계마다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서 있으면 2층에는 언제 올라가지? 잠깐만요. 맞아요. 뉴스가 있어요. 내 정신 좀 봐. 까맣게 잊고 있었네. 니콜라이비치가 오셨어요. 어느 니콜라이비치 말이요? 콜랴 아저씨 말이에요. 토냐 정말이요? 믿기지가 않아. 네, 그럼요. 스위스에서 오셨대요. 런던을 여행하고 핀란드를 거쳤어요. 이 니콜라이비치는 예. 토냐 날 놀리는 건 아니겠지? 아저씨를 배웠어? 어디 계시는데? 지금 당장 가서 만나야겠어. 이 집하고가 외삼촌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아유,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교회 어느 별장에 계세요. 모레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변하셔서 당신 실망하실걸요? 입국할 때 빼뜨르부르크에 오래 계시다가 볼셰비키에 가담하셨나 봐요. 아버지하고 목이 쉴 만큼 언쟁을 벌였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왜 한 걸음마다 멈춰 서는 거죠? 어서 가요. 그렇지 당신도 들었겠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고난과 위험, 낯선 일 말고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는 수 없는 일이지. 잘 헤쳐나가면 돼.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잘 생각해 봅시다. 소문에는 장작도 없이 지내야 할 거래요. 물도 전기도 끊기고 돈은 휴지 조각이 된대요. 물차도 끊기고요. 어머 우리가 또 서 있네요. 어서 갑시다. 그런데 말이죠.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스위중의 납작한 쇠스토브가 쓸만하다는 소문이에요. 신문지를 불살라 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소도 알아뒀어요. 다 팔리기 전에 사야겠어요. 좋아요. 삽시다. 토냐 당신은 현명한 여자야. 그런데 콜라 아저씨라니 당신도 생각 좀 해봐요.
내가 어떻게 흥분을 안 할 수 있겠나?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요. 2층 어딘가 한쪽을 치워서 우리하고 아버지, 샤샤, 그리고 뉴스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세 개의 방을 서로 이어서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내주는 거예요. 거리에 담을 둘러 막는 것과 같은 거죠. 아까 말한 쇠스토브를 가운데 방에 놓고 통풍구로 굴뚝을 내어 빨래, 요리, 식사, 손님 접대를 모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비도 절약되고 또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무사히 겨울을 나게 해주실지. 혹시라니, 물론 우리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고 말고 한치의 의심도 없는 일이요. 당신 정말 좋은 생각을 했구려.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당신의 생각을 축하하기로 합시다. 그 오리를 구워서 새 살림을 시작하는 파티에 콜야 아저씨를 초대합시다. 멋진 생각이에요. 고르돈에게 보드카를 좀 가져오라고 부탁해 볼게요. 그는 실험실 같은 데서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얘기한 방이 바로 이 방이에요. 내가 골랐어요. 찬성하는 거죠? 트렁크는 바닥에 내려놓고 바구니는 나중에 가지러 가요. 아저씨와 고르돈 말고도 이노켄티 씨와 실레쟁그리 씨도 불러요. 반대하지 않죠? 우리 집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당신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거기 가서 아무거나 소독약 좀 뿌리세요. 난 사세니까 방에 가서 뉴스사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낼게요. 당신은 준비가 다 되면 부를게요. 이렇게 해서 이 편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글, 모스크바로 돌아온 그에게 가장 새로운 것은 어린 아들이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사세니카가 태어나자마자 소집되었다. 그는 아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미 소집 명령을 받고 출발하기 직전이었다. 어느 날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토냐를 찾아 병원에 갔다. 마침 갓난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어서 그는 토냐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는 대기실에 앉아 수유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때 먼 소아과 복도에서 10 또는 15명쯤 되는 갓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졌다. 복도는 팔꿈치처럼 구부러져서 산모들이 누워있는 산부인과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부모들이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종종 걸음을 치면서 마치 대단한 물건이라도 나르는 것처럼 양팔에 하나씩 안고서 산모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응애 응애. 아기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이기라도 한 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똑같은 소리로 울어대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아기의 소리만이 그 화음 속에서 도드라지게 들렸다. 그 아기 또한 아무런 고통의 기색도 없이 응애 응애 하고 울었으나 그것은 의무적이 아니라 뭔가 불쾌한 적이가 깔려 있는 것처럼 낮게 깐 목소리였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그때 이미 아들의 이름을 장인을 기리기 위해 알렉산드로라고 짓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유별난 소리로 울고 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미래의 성격과 인간의 운명을 지닌 특징이 있는 울음소리였고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상상하기에 알렉산드로라는 아이의 이름처럼 울림이 좋은 느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정말 사세니카의 울음소리였다. 그가 아들을 의식한 것은 그것이 최초였다. 다음에 그가 아들을 의식한 것은 전선에 있는 그에게 온 편지 속에 동봉된 사진에 쓰였다. 그 사진에는 큼직한 머리에 입을 작게 오므린 쾌활하고 귀엽고 포동포동한 아이가 펼쳐진 담요 위에서 두 손을 위로 쳐들고 안짱다리로 서 있었는데 마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아이의 나이는 1살이어서 막 걸음마를 배웠고 지금은 만 2살이 되어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마룻바닥에서 트렁크를 들어 올려 창가에 있는 트럼프 테이블 위에 놓고 끈을 풀었다. 전에는 이 방이 무슨 방으로 쓰였더라? 의사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토냐가 이 방에서 가구를 꺼내 옮겼거나 벽지를 새로 바꾼 것 같았다. 의사는 트렁크를 열어 면도 도구를 꺼냈다. 바로 창문 맞은편 우뚝 솟은 교회 종로의 기둥 사이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 달빛이 트렁크 안에 차곡차곡 넣어둔 옷가지와 책, 그리고 세면도구 위에 떨어져 방 안이 밝아지자 의사도 그 방이 무슨 방이었는지 생각해냈다. 그것은 고인이 된 안나 이바노브나가 광으로 쓰던 방이었다. 예전에 그녀는 이 방에 부서진 책장과 의자, 필요 없게 된 헌 문방구를 두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 기록도 보관되어 있고
여름 동안 넣어두는 겨울로 트렁크도 있었다. 그녀의 생전에는 이 방의 내 구석에 천장까지 물건이 꽉 차 있어서 평소에는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큰 명절에는 잔뜩 몰려온 아이들이 2층에서 마음껏 떠들며 뛰어놀 수 있었고 이 방도 열렸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책상 밑에 숨거나 태운 코르크로 얼굴을 칠하고 가면 무도회 놀이도 했다. 유리는 그 모든 일을 회상하면서 잠시 서 있다가 아래층에 두고 온 여행 바구니를 가지러 내려갔다. 아래층 부엌에서는 몹시 수줍음을 타는 유사가 북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신문지를 펼쳐놓고 어리틀을 뜯고 있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유리를 보자 그녀는 양귀비처럼 얼굴을 붉히며 나긋나긋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키더니 앞치마에 붙은 틀을 틀고 나서 유리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돕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의사는 고맙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안나 이바노브나의 옛 광에 들어서자마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방에서 아내가 그를 불렀다. 이제 들어와도 돼요, 여보. 그는 사세니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지금 아이방은 예전에 자신과 토냐가 공부방으로 쓰던 곳이었다. 침대에 있는 아이는 사진만으로 상상했던 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어머니인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 지바고와 놀라울 만큼 똑같이 생겨서 그녀가 죽은 뒤 유리가 보존하고 있는 그 어떤 초상화보다도 덜 맛있었다. 말을 닮았네. 아빠야, 네 아빠. 아빠께 손을 내밀어 드리렴.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쉽게 안거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침대의 네트를 내리면서 말했다. 사세니카는 이 낯선 틀보 남자가 옆에 다가서자 아마도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이 그리도 놀라게 했는지 아버지가 몸을 굽히자마자 느닷없이 밀어대고 일어나서 어머니 옷에 얼굴을 묻고 달랠 길 없이 서럽게 울어댔다. 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아이를 꾸짖었다. 그럼 못써 사세니카. 그러면 아빠가 사세니카를 나쁜 아이 심술꾸러기라고 생각해요. 네가 뽀뽀하는 걸 보여드리렴. 자, 아빠께 뽀뽀해. 울지 말고. 울면 안 돼. 무엇 때문에 우는 거니? 그냥 둬요, 토냐. 의사가 말했다. 그 애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당신이 당황하면 안 돼. 지금 당신이 무슨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무슨 나쁜 징조라고 그러는 거? 하지만 아무 일도 아니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 이 아이는 여태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소.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는 풀이 죽어서 좋지 않은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으로 방을 나섰다. 4. 민이가 자기 보고 울었는데. 진짜 그때는 걸을 수 있는 데였는데 따다다닥 뛰면서 저리 달아나대. 그 뒤 며칠 지내는 동안 유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느 누구의 탓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건 그 자신이 원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매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갔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견해를 느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추억 속에서 훨씬 빛나고 있었다. 아마도 그가 예전에 그들을 과대평가한 건지도 모른다. 추억 속에서 훨씬 빛나고 있었다. 이 말이 참 멋있네. 옛날이 참 좋았다. 그 말이다. 아직 질서가 남아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에 부유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기치도록 허용되는 동안은 대다수가 참고 견디는 것을 소수만이 누리는 이러한 횡포와 무의로식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쉽게 진정한 개성과 독자성으로 받아들여졌던가. 그러나 한번 대중이 일어나 상류의 특권이 폐지되자마자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을 잃어 아마도 당초에 누구에게도 없었던 독자적인 생각을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리던가. 이제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미사유구나 가식적인 감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내, 장인, 그리고 동료 의사 두셋, 소박한 노동자, 아주 평범한 몇몇 근로자들 뿐이었다. 유리가 도착한 지 2, 3일 뒤 예정대로 오리와 보드카 파티가 열렸는데 그때까지 그는 이미 초대한 사람들을 모두 미리 만나볼 여유가 있었다. 배고픈 시절이라 기름진 오리는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지만
애석하게도 흑방이 모자라서 호화로운 전체도 무의미하다 못해 화가 날 정도였다. 고르돈이 코르크 마개를 단단히 막은 유리약병에 들어있는 보드카를 가져왔다. 보드카는 암그레상이 가장 좋아하는 교환 수단이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병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필요에 따라 물을 조금 타서 희석했는데 그게 손님의 기호에 따라 어느 때는 너무 독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약했다. 그 보드카의 일정하지 않은 도수 때문에 취기도 고르지 않았다. 손님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일정한 도수의 보드카보다 훨씬 더 독한 것 같았고 그것 또한 화가 났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그들의 저녁 팍티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점이었다. 그 시간에 길 건너 다른 집에서도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창밖에는 어두운 모스크바가 벙어리처럼 묵묵히 가로누워 있었다. 상점들은 텅텅 비어있고 들오리나 보드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주위 사람들의 생활과 비슷비슷해서 그 속에 흔적도 없이 스며든 것만이 진정한 생활이고 또 혼자 동떨어진 행복이 아니며 그래서 그 도시에게서 오직 이곳에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오리와 보드카는 진정한 보드카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저기들만 그 정도로 그때 어려웠는가 봐. 기아사이드다. 손님들 또한 마음 놓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기분은 아니었다. 고르도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에는 멋진 친구였다. 그는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학교에서도 다들 그를 좋아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염증을 느끼고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유쾌하게 행동하고 익사를 부리거나 끊임없이 재치 있는 농담을 짐짓해대면서 자꾸만 재밌군, 웃기지 않아? 하는 말을 연발했는데 그것은 그의 사전에는 결코 없던 말이었다. 고르도는 지금까지 인생을 오락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두드로프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두드로프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스스로 재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이리라. 유라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두드로프는 결혼한 지 약 1년 만에 아내와 이혼했다는 것이다. 그 사건의 요점은 의심스럽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두드로프는 누군가의 실수로 군대에 징집되었다. 복무하면서 그 실수가 밝혀질 때까지 그는 누구보다 방심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제대한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장교만 보면 저절로 손이 올라갔고 어디를 가나 장교의 배지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시기에 그는 엉뚱한 짓만 하고 온갖 실수를 거듭 저질렀는데 바로 그때 볼가강에 있는 선착장에서 같은 기선을 기다리던 두 자매를 알게 되었던 모양이다. 주위에 수많은 군인이 있었고 자신이 군인이 있을 때의 경례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방심했기 때문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반해버리고는 서둘러 동생 쪽에게 청혼을 했다. 재미있지 안 그래? 고르돈이 물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를 멈춰야만 했다. 문 밖에서 이야기 주인공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두드로프가 방 안에 들어왔다. 두드로프는 완전히 반대의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예전의 변덕스럽고 가볍고 유별나던 사람이 내성적인 학자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정치적 망명 준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김나지움에서 퇴학당한 지 얼마 동안 여기저기 미술학교를 떠돌다가 최종적으로 고전문학에 닻을 내렸다. 두드로프는 친구들과는 반대로 전쟁 중에 뒤늦게 대학을 졸업한 뒤 러시아의 역사와 세계사 두 강좌를 강의하게 되었다. 러시아 역사에서 그는 이반 대제의 토지 정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생지스트에 대해 연구했다. 생지스트는 프랑스 정치혁명가입니다. 그는 이제 꿈꽃처럼 한 곳을 응시하면서 강의를 하듯이 눈을 내리던 채 마치 감기에 걸린 듯한 작고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것에 대해 간절히 의견을 말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슈라 실레징겔가 뛰어들어와서 비난의 말을 퍼붓고 그렇지 않아도 모두 술에 취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소리치고 있을 때 유리 안드레예비치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지만 당신이라고 불러왔던 이노겐티가 여러 번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전쟁의 평화와 척추의 플루트를 읽어봤어?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자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게 얘기했지만 두드로프는 모두 시끄럽게 언쟁을 벌이는 통에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물었다. 척추 플루트와 인간을 읽었어? 인간은
마야콥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시인의 장시랍니다. 척추의 플루트와 인간 두 개다. 아까 대답했는데 이노켄트, 자네가 듣지 못한 거지. 좋아, 다시 말하지. 난 언제나 마야콥스키를 좋아했네. 그는 어떤 점에서는 도스토옙스키와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지. 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이폴리트 라스콜리노코프 또는 미성년의 주인공 같은 어리고 반항적인 인물 가운데 누군가가 쓴 서정시라고나 할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듯한 그 놀라운 재주, 얼마나 단호하고 흔들림 없고 직선적이던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담한 기세로 사회를 정면으로 한 방 먹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공간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네. 그러나 이날 저녁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외삼촌이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가 별장에 갔다고 말한 것은 잘못한 것이었다. 그는 조카가 도착한 날 돌아와 시내에 있었다. 유리 안드레이비치는 그를 벌써 두세 번이나 만나 마음껏 웃고 떠들고 놀라고 감탄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잿빛으로 가라앉은 흐린 저녁이었다. 가랑비가 미세한 먼지처럼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이비치는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갔다. 그때는 시당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을 때만 호텔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어디에나 잘 알려진 인물인데다 옛 친구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그 호텔은 직원들이 달아나버린 정신병동 건물 같은 인상을 주었다. 텅 비어있고 무질서해서 계단과 복도에서는 어떤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어질러진 방의 커다란 창문 밖에서는 그 광기 어린 시절의 텅 빈 황량한 광장이 보였는데 그것은 호텔 창문 밑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꿈속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잊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매우 뜻깊은 지혜였다. 외삼촌은 그의 어린 시절의 우상이자 그의 청춘의 내면을 온통 지배하던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백발이 무척 잘 어울렸다. 헐렁한 외국 옷차림도 잘 어울려서 나이에 비해 매우 젊은 미남으로 보였다. 물론 그는 엄청난 사건들을 바로 옆에서 겪음으로써 눈에 띄게 빛을 잃어갔다. 혁명의 사건이 그를 덮고 가렸다. 그러나 유리 안드레이비치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유리는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가 정치 문제를 얘기할 때 보여준 차분하고 냉철하며 조소하는 듯한 말투에 놀랐다. 그의 처신과 적응 능력은 현재의 러시아 사람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런 점이 그가 외국에서 이제 막 도착했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 특징이 두드러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듯한 거북한 느낌마저 자아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만남은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고 서로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나머지 정신없이 빠르게 말을 주고받다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채워졌다. 혈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창조적인 성격이 만나 비록 지나간 일들을 되살리며 제2의 삶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수많은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와 헤어져 있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가도 화제가 창조적인 기질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문제에 다다를 때는 오직 하나의 관계 말고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외삼촌이니 조카니 하는 관계도 나이 차이도 사라지고 오직 내면의 자연력과 자연력, 활력과 활력, 원리와 원리만이 남았다.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는 지난 10년 동안 창작의 매력과 창조에 대한 사명의 본질에 대해 지금처럼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게 또 지금처럼 시의적절하게 얘기할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다. 한편 유리 안드레비치도 이번 대화처럼 통찰력 있고 적확하며 이토록 고무하는 매력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한순간마다 탄성을 지르며 서로의 관찰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머리를 감싸 안고 방 안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니거나 창가에 다가가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감탄하며 말없이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튕기기도 했다. 그 첫 만남 뒤 의사는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를 사교계에서 몇 번 만났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의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모스크바에 온 손님으로 의식했고 그 의식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이때 그는 자신이 고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베테르부르크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인지 뚜렷하지 않았다. 정치적 웅변가와 사교계의 매력적인 인물로서의 역할이 그의 마음을 우쭐하게 했다.
어쩌면 그는 모스크바에도 파리 협정 전의 롤랑 부인의 집에서처럼 정치 살롱이 생기기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가까운 여자친구들이나 조용한 모스크바 뒷골목에 살면서 손님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부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그녀들과 그 남편들을 결단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모든 것을 우물한 깨구리처럼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며 우스꽝스럽게 야유했다. 그리고 이제는 신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것은 마치 지난날 성서의 외전이나 오르페우스 교의 텍스트를 많이 읽은 걸 자랑하고 다니던 때와 똑같았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스위스의 젊은 새 애인을 두고 받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일과 쓰다만 책도 있었다. 그로서는 조국의 폭풍 같은 소용돌이 밑에 잠깐 잠겨 있다가 여행이 아무 일 없이 떠오르게 된다면 그저 자신의 조국의 격분을 목격만 하고 자기 자신의 알프스로 날아갈 거라는 얘기였다. 그는 볼셰비키 편에 서서 가끔 자기와 생각이 같다면서 좌익 사회주의 혁명가 두 사람의 이름을 들먹였다. 그 한 사람은 미로시카 포모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 또 한 사람은 사회평론가인 실비아 코텔이었다.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에게 불평을 퍼뜨리며 비난했다. 난 자네가 미로시카 양반들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왔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야.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그런 시궁창 같은 곳을. 그리고 리디아 포코리는 또 어떠하고? 코테리입니다.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가 수정해 주었다. 그리고 실비아이고요. 그게 그거지 뭐. 포코리든 포풀이든. 그깟 이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코테리는 코테리이니까요.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도 물러서지 않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대체 무엇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진리를 따지고 드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몇 세기 동안 민중 대부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겹게 생존해 왔어요. 아무 역사책이나 한번 들춰보세요. 봉건제, 농노제 또는 자본주의, 공장산업, 그것이 무엇라고 불리든 이 모든 것은 그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질서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훨씬 오래전부터 그 변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중에게 빛을 던져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낡은 체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건 그리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밑바닥부터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동시에 건물의 붕괴를 따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건 무서운 일이니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논쟁할 수 있겠어요? 논점은 그게 아니지. 내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말하길 바라는 거지? 알렉산드로비치가 화를 내자 토론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자네의 포프리와 미노시카는 양심이 없는 자들이야.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리고 대체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나? 합당한 데가 하나도 없어. 아, 그렇지. 잠깐만 기다리게. 내 자네에게 당장 보여줄 것이 있어. 그는 반대 의견이 실린 무슨 잡지를 찾느라고 책장 서랍을 온통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시끄럽게 수순을 피웠고 그 시끄러운 소란을 틈타 그의 멋진 웅변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이 이야기할 때 누가 가로막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 방해물들이 그가 말을 우물거리거나 하며 말이 끊어지는 것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이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면 특히 말이 많아지는데 이를테면 어둑한캄한 현관방에서 덧신 한 짝을 찾을 때라든가 어깨에 수건을 걸치고 욕실 문지방에 서 있을 때 또는 식탁에서 무거운 접시를 건넬 때라든가 손님의 유리잔에 포도주를 따라줄 때가 그랬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장인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기회 익은 노래 하는 듯한 그 낡은 모스코바의 발음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것은 고양이가 목을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닮은 그로메코 집안의 목젖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는 귀에 익은 노래 같은 발음이었다. 콧수염을 짧게 자른 알렉산드로비치의 윗입술은 아래 입술 위에 아주 조금 겹쳐져 불쑥 나와 있었다. 그것과 똑같이 그의 가슴에는 나비 넥타이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 입술과 넥타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무언가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다.
실례진 계리는 저녁 늦게 손님들의 거의 돌아갈 때쯤 되어 나타났다. 무슨 모임에서 곧장 오는 길이었다. 재킷을 입고 노동자 모자를 쓰고 의연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온 그녀는 모든 이와 차례로 악수를 하면서 한바탕 비난과 규탄의 말을 쏟아놓았다. 잘 있었어 토냐. 안녕하세요 세네치카. 하지만 잘못하신 건 인정하셔야 해요. 유리가 귀국했다는 소문으로 온 모스크바가 떠들썩하는데 나는 마지막에 알았으니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하긴 나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던 양반은 어디 있어요? 내가 가봐야지. 사람들이 벽처럼 둘러싸고 있군요. 그래 잘 다녀왔어요. 멋져요. 정말 멋져. 난 당신 책을 읽었어요. 도통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재적이란 건 금방 알겠더군요. 안녕하세요 니콜라이비치 씨. 유로치카 금방 당신에게 돌아가겠어요. 당신에겐 특별히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안녕들 하세요 젊은 양반들. 아 코코치카 너도 여기 있었니? 얼간이 거위들 꽥꽥꽥 먹고 싶니? 꽥꽥꽥. 이 마지막 소리는 그로메코 지방과 먼 친척인 고로치카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뭐든지 새로운 세력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로 그 어리석음과 우스꽝스러움 때문에 시골 아낙네 아크리카로 불리고 또 큰 키에 삐쩍 말라서 촌충이라고도 불렸다. 당신들 여기서 먹고 마시고들 있군요. 내 곧 쫓아갈 거예요. 아 여러분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이 꾸며지고 있는지,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진짜 노동자, 진짜 군인들이 있는 진짜 하층민의 집회에 가봐요. 거기서 승리의 날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라도 시도해 주지 그래요. 그들이 당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테니. 어떤 수병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로치가 당신이라면 정신이 나가버릴걸요. 그 뜨거운 정열, 그 놀라운 일관성. 사람들이 슈라 실레징게르의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 저마다 큰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는 유리 안드레비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다른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얼굴을 바싹 내대고는 마이크에 대고 말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떻게든 나랑 좀 같이 가요 유로치카. 당신에게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안티오스처럼 대지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해요. 왜 그리 눈을 희둥그레 뜨는 거죠? 내가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설마 내가 늙은 군마이고 늙은 베스투체프가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유로치카, 나 미밀감에도 갔다 오고 바리케이트도 치고 싸우기도 했죠. 물론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민중을 몰라. 난 지금 거기서 민중의 한복판에서 온 참이에요. 난 그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녀는 이미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분명했다. 유리 안드레비치의 머릿속도 들끓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유라 실레린제리는 방 한쪽 구석에, 그는 반대쪽 구석의 테이블 끝에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었다. 청중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여러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시아 코코차카, 뭐하고 있는 거지, 토냐? 그들은 제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군.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전대미문의 미정유의 불행한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행이 덮쳐와도 우리는 서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코지카, 만세는 나중에 외치도록 해.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구석에서들 얘기하는 건 그만두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3년째 접어든 지금 전쟁이 3년째 접어든 지금 민중은 조만간 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사라지고 피의 바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피난자도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삼켜버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혁명이 바로 그 홍수입니다. 이 혁명의 물길 속에서 우리가 전쟁 속의 삶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듯이 여러분도 모든 개인적인 생활은 끝나고 이 세상에는 오직 죽고 죽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기록이나 회고록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그 추억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 5년 또는 10년 동안 살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이 100년 넘게 산 것에 해당한다는 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민중이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 나아가고 모든 것이 민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대한 사건에는 극적인 증명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없이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거대한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부부싸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접시를 깨뜨려 놓고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는 거지요. 진짜 위대한 일은 모두 우주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마치 늘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느닷없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세상이 생긴 이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면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을을 빼앗아 다시 정신이 돌아온다 해도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모든 일을 잊고 이 전대미문의 세계에 대해 설명을 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질서는 지평선 위의 숲이나 머리 위의 구름처럼 습관이 되어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곳은 우리를 에워싸게 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도 그는 몇 마디 더 했지만 그때는 이미 술에서 깬 뒤였다. 그러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는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아서 엉뚱한 대답을 하곤 했다. 그는 손님들이 자기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있음이 눈에 보였지만 비통한 마음을 펼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슬픔 때문에 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는 분에 넘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일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미리 걱정하고 성급하게 사랑을 쏟을 필요는 없겠지요. 모두 그의 말을 의도적인 재담으로 여기고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지만 그는 닥쳐온 불행을 예감하며 성과 행복에 대한 능력을 갈망하면서도 미래의 자신이 무력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손님들이 돌아갈 채비를 시작했다. 모두 피곤해서 얼굴이 초췌했다. 하품이 그의 턱을 계속 벌렸다 닫았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말의 턱을 떠오르게 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여명이 노랗게 타오르고 있고 물기를 머금은 하늘이 지저분한 흙빛이 감도는 탁한 황갈색 비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가 잡담을 나누는 동안 천둥이 친 것이 분명해. 누군가가 말했다. 난 여기 오는 도중에 비를 만나 정신없이 뛰어왔어. 슈라 실레징게르가 확인해 주었다. 아직 어둑어둑한 텅 빈 골목에서 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비에 흠뻑 젖은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었다. 천둥이 하늘을 온통 가로지르며 쟁기로 일왕을 가르듯이 요란하게 질주하더니 곧 잠잠해졌다. 그리고 뒤늦게 네 차례 마치 가을의 보드런 땅에서 큼지막한 감자를 삽으로 파 던지는 소리처럼 천둥 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감자 던지는 소리. 천둥이 방 안에 가득 차있던 담배 연기와 먼지를 깨끗이 몰아냈다. 갑자기 전기불을 켠 듯 생명체의 구성요소인 물과 공기, 기쁨의 추구, 대지와 하늘이 환하게 눈에 들어왔다. 골목 안은 돌아가는 손님들의 목소리로 북적거렸다. 그들은 집안에서 논쟁하던 것을 길거리에서도 계속하는 것처럼 무언가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멀어지면서 차츰 조용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꽤 늦었군. 유리 안드레비치가 말했다. 그만 자러 갑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과 아버님 뿐이야. 다섯 번째, 8월이 지나가고 9월도 끝나가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 겨울이 오고 있었고 인간 세계에서도 겨울의 추위를 닮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매서운 무언가가 대기 속에 감돌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이야기뿐이었다. 누구나 그 이야기뿐이었다. 추위에 대비해 식량과 땔감을 준비해야 했다. 유물론이 득시하던 때였지만 정작 물질은 관념으로 바뀌고 먹을 것과 땔감이 식량 문제와 연료 문제를 대신했다. 도시 사람들은 다가오는 낯선 것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속수무책이었는데 그 낯선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습을 도중에 뒤엎어버리고 그 자리에 황폐만을 남겼다. 하기는 그 낯선 것 자체가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환멸 속에서 시끄럽게 논쟁만 벌이고 있었다. 일상생활은 아직도 다리를 절면서 허우적거리고 낡은 습관에 따라 어디론가 한쪽 발을 끌면서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의사는 현실을 가리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삶에 대한 승고는 그의 눈길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주위의 생활 환경이 파괴될 운명에 있음을 생각했다. 앞날에는 온갖 시련이 어쩌면 멸망마저 가로막고 서 있는지도 몰랐다. 그에게 남겨진 얼마 안 되는 날들은 눈에 보일 만큼 빨리 녹아서 사라져갔다. 만약 잡다한 일상사와 구체적인 일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이성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아내와 어린 자식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이 그를 구원한 셈이다. 당장 있어야 하는 것, 하찮은 나날의 습관, 의무, 병자의 왕진. 그는 자신이 미래의 괴물인 기계 앞에 선 피그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 미래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은근히 자랑스럽게도 여겼다. 또 영결을 고할 때처럼 이것이 마지막이라며 영감으로 가득한 탐욕스러운 눈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나무들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행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 러시아의 대도시를 바라보고 더욱 잘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그는 옛 객차 조차장 골목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 의사협회 옆에서 아르바트 거리를 건널 때면 그 한가운데 서서 하늘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쳐다보곤 했다. 유리는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성십자병원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단체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적당한 다른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벌써 계층 분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유리는 그 우둔함으로 자신을 분노케 한 온건한 사람들에게는 위험인물로 여겨졌고, 또 정치적으로 앞서가는 자들에게는 아직 적화가 덜 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한쪽에서는 버림받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다다르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장은 그에게 직접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일반 통계 백서를 작성하는 일도 맡겼다. 그런 설문지와 공란을 그는 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일람표는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었다. 사망률, 질병률의 상승, 근무자의 재산 상태, 그들의 시민의식 수준, 선거 참가율, 연료와 식당, 의약품의 결핍, 중앙통계국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회신을 보내야 했다. 의사는 외과병동 창가에 있는 옛날의 자기 책상에서 업무를 보았다. 다양한 형식과 크기의 괴선 용지가 그 앞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자신의 의료 노동에 필요한 정기적인 메모 외에도 이따금 틈날 때마다 자신의 인간 유희라는 엄울한 일기를 쓰고 있었다. 그것은 산문과 시, 온갖 종류의 것들로 이루어진 그때의 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망각한 채 무언가 알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발상된 것이었다. 양지 바른 데다 벽에 하얀 칠을 해서 더욱 밝은 의국실은 황급빛 가을 햇살을 받아 그린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침마다 서리가 내리고 박새와 까치가 엉성하게 숲의 밝게 어른거리는 빛 속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성모성천 대축일이 지난 뒤와는 확실하게 다른 햇살이었다. 그 점에 하늘은 한없이 더 높아 하늘과 땅 사이의 투명한 대기의 기둥을 통해 북쪽에서 차갑고 푸른 광선이 내려오고 있었다. 세상 만물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 보이고 또 가깝게 들렸다. 먼 곳에서 울리는 소리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해졌다. 그 아득한 경치는 마치 인생의 몇 년 뒤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깨끗했다. 만일 가을 해가 넘어가는 마지막 땅금이 직전의 짧은 순간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빛이 의국실을 비추고 있었다. 해가 일찍 지는 가을 햇살은 유리알같이 반짝이고 잘 익은 사과처럼 매끈하고 물이 흐르는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펜 끝에 잉크를 적셔가면서 잠깐씩 생각에 잠겼다가 글을 쓰곤 했는데, 무엇인지 모를 조용한 새들이 의국실의 커다란 창문 곁을 스쳐 날아가면서 실내에 소리 없는 그림자를 던졌다. 그 그림자는 의사가 움직이는 손과 설문지가 있는 책상, 마룻바닥과 실내의 벽을 뒤덮었다가는 소리도 없이 다시 사라졌다. 단풍이 적군 병리 해부이가 들어오면서 말했다. 한때 그는 뚱뚱했는데 지금은 말라서 얼굴 살갗이 자루처럼 늘어져 있었다. 비가 퍼붓고 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더니 원 하루아침에 서리가 저렇게 되다니.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사실 창문 곁을 어른거리던 이상한 새들은 알고 보니 붉은 포도주색으로 활활 타오르는 단풍나무 잎사귀들이었다. 그 새들은 가지를 떠나 날아올라 공중을 이리저리 떠다니다 병원 잔디밭의 나무 옆에 뒤로 젖힌 오렌지색 별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창문 틈은 보셨나요? 해부이가 물었다. 아니요.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펜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왜요? 할 때가 됐는데. 쓰는 일에 열중한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 트라큐사가 없으니 해부이가 말을 이었다. 보물 같은 존재였는데 장화도 고치고 시계도 고치고 뭐든지 다 했죠. 못하는 게 없는 제주꾼이었어요. 할 때가 됐으니 우리가 합시다. 접합제가 없어. 만들면 되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해부인은 보일류와 팩토로 집합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접합제. 그럼 당신에게 방해가 될 테니 난 곧 가리다. 그러고는 다른 쪽 창문가로 다가가서 자기 유리병과 표본들을 살펴보았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가 말했다. 어두워서 눈 부리겠어요. 불이 안 들어오는군요. 그만 돌아갑시다. 아직 일이 좀 남아서 한 20분 더 걸리겠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곳에서 보모로 일하고 있죠. 누구의 아내 말이요? 타라슈크의 아내요. 알고 있어.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여름에 2번쯤 병원에 들렀었죠. 지금은 시골 어딘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나 봅디다. 당신이 산책길이나 기차에서 본 그 볼셰비키 출신이죠.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면 타라슈크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뭐든지 척척 해내는 기술자예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척척. 그건 전쟁에서도 똑같았죠. 그는 일을 하듯이 전쟁을 연구했어요. 훌륭한 적익병이 되었죠. 참호에서도 척후에서도 눈도 손도 일품이었죠. 그가 탄 훈장은 모두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전투에서 백발백중으로 잘 마쳤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렬의 대상이었어요. 그는 군무도 좋아하게 되었죠. 무기는 힘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스스로 그 힘이 되고자 했죠. 무장한 사람은 이미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자들은 군인에서 강도로 변했죠. 그런데 이번엔 그에게서 총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에게서 총을 빼앗을 수 있으면 해보시오. 그리고 갑자기 총뿌리를 지배계급에게 돌리라 라는 구호가 들려왔고 그도 총뿌리를 돌렸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이 거의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것이죠. 게다가 삶 자체에서 나오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해부인은 자기 쪽 창틀로 다가가 시험관을 잠시 살펴본다 물었다. 그런데 난로 기술자는 어땠습니까? 보내줘서 고마웠어. 아주 재밌는 사람이더군요. 1시간쯤 해결과 베네테토 크로체에 대해 토론을 했어. 그랬을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니까. 그런데 난로는 어때요? 말할 것도 없지만 잘 타요? 다만 연기가 문제더군요. 연통을 잘못 뺀 모양이군요. 접합제를 발라 난로에 꼭 끼워야 하는데 아마도 통풍구로 연기를 뽑았나 보군요. 네덜란드식 난로에 연결했는데도 연기가 나던데요. 그렇다면 그가 굴뚝을 찾지 못해 환기관으로 한 것 같군요. 그게 아니면 배기구이거나 어휴 타라슈코가 없으니 그냥 견디는 수밖에요. 모스코바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난로를 떼는 건 피아노를 치는 것과는 한참 다르죠. 학습이 필요합니다. 땔감은 구했나요? 어디서 땔감을 구합니까? 내가 예배당 문지기를 보내드리죠. 땔감을 곧잘 훔쳐와요. 담장을 뜯어다가 일로로 쓰죠. 그런데 하나 일러두겠는데 흥정을 잘 해야 해요. 바가지를 씌울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벌레 잡는 여자가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은 문지기 방으로 내려가 코트를 입고 거리로 나섰다. 벌레 잡는 여자는 왜요? 의사가 물었다. 우리 집엔 빈대가 없는데. 무슨 빈대요? 빈대의 얘기가 아니라 땔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든지 거래를 하고 있죠. 집과 통나무 골조를 연료로 사들였으니까요. 허투루 볼 수 없는 공급자예요. 발을 헛디디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어두웠어야 원. 전에는 눈을 감고도 이 근처를 지나갈 수 있었는데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다 아는 이곳 토박이니까요. 담장들을 허물어뜨려 놔서 이제 눈을 뜨고도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도 모르겠다니까요. 그 대신 몇몇 길모퉁이는 또 얼마나 환해졌는지. 관목 속에 앙피르 양식도 울고 갈 집과 정원용 둥근 탁자, 썩어가는 벤치,
지난 며칠 그런 공터 옆을 지나갔는데 골목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길에서 100살쯤 먹은 노파가 지팡이로 땅을 파헤치고 있더군요. 할머니 뭘 해주고 계세요? 낚싯밥으로 쓸 지렁이라도 찾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봤죠. 물론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색을 하고서 그게 아니라 젊은이 버섯이야 이러는 겁니다. 사실 도시는 숲이 되고 말았어요. 어디서나 썩은 나무니까 버섯 냄새가 풍겨오죠. 거기가 어딘지 나도 알아요. 세레브라니와 몰차노프카 사이에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곤 한다고. 20년 동안이나 못 보던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무엇을 찾는다든가 말이요. 거기에는 강도가 나온다는 소문이던데 뭐 놀라운 일도 아니지. 사방이 뚫려 있고 스몰렌스키 산책로에서 아직 살아남아있는 도덕 속을로 가는 통로에는 온통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요. 붙잡혀서 몽땅 털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나니 들판에서 바람을 찾는 것과 같다더군요. 가스등 불빛도 얼마나 약한지 보세요. 얻어맞아 먹는 가로등이라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섯 번째는 짤막하네요. 그냥. 아닌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의사는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 10월 전투가 시작되기 얼마 전 춥고 어두운 늦가을 저녁이었는데 그는 그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두 팔을 벌리고 머리는 길가 갓돌에 얹고 두 다리는 도로에 걸친 채 쓰러져 있었다. 이따금 희미하게 신음하고 있었다. 정신 차리라고 의사가 큰 소리로 묻자 사내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다시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흘렀는데 대충 진찰해 보니 머리뼈는 괜찮았다. 물어볼 것도 없이 무장 강도에게 당한 사람이었다. 서류 가방. 사내는 그렇게 몇 번 중얼거렸다. 의사는 가장 가까운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전화로 응급 환자용 마차의 늙은 마부를 불러 성십자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피해자는 유명한 정치활동가로 밝혀졌다. 의사는 그가 회복될 때까지 치료해 주었다. 덕분에 그 인물은 그리 오랫동안 의사의 후원자가 되어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그 시대의 수많은 분쟁에서 의사를 구해 주었다. 7번째, 일요일이었다. 의사는 비번이어서 근무하러 갈 필요가 없었다. 시프셰프 골목의 집은 이미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계획한 대로 방 3개가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눈 구름이 낮게 떠있고 바람이 부는 몹시 음침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난로를 피웠지만 계속 연기만 나고 있었다. 난로를 떼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불이 붙지 않는 축축한 장작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유샤에게 어리석은 잔소리를 해댔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그것을 보고 방법을 하는 의사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아내는 살며시 그의 어깨를 잡고 방에서 내몰면서 말했다. 당신 방으로 가 계세요. 당신은 안 그래도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꼭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버릇이 있어요. 당신의 참기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걸 왜 모르세요? 오, 기름이라고? 토네치카, 그것 아주 멋진데? 그거 있으면 빼치카가 금방 불이 붙을 텐데 말이야. 나를 기름도 불도 모른다고 하다니 안타깝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할 때는 따로 있다는 걸 잘 아시면서 그래요. 불이 피워지지 않아 일요일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모두 어두워지기 전에 할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쉬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리고 말았다. 점심이 늦어졌고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려던 누군가의 희망도 그 밖의 이런저런 계획들도 다 틀어져 버렸다. 연기가 금세 가득 차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세찬 바람이 방 안으로 연기를 대밀어 버린 것이다. 실내에는 검은 그을림이 밀림 속에 나타나는 동화 속의 도깨비처럼 서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모두를 옆방으로 피신시킨 뒤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는 난로 속의 장작을 반쯤 꺼내고 나머지 장작 사이에 조그만 나무 토막과 자작나무 껍질을 놓아 좁은 통로를 만들었다. 통풍구에 신선한 공기가 흘러들었다. 창문 커튼이 흔들거리면서 춤을 추었다. 책상에서 종이 몇 장이 흩날렸다. 바람이 어딘가의 문을 쾅 때렸고 방 안을 돌면서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남아있는 연기를 쫓아다녔다. 불붙는 장작들이 벌겋게 타오르면서 탁탁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난로가 불꽃을 널렁거리며 달아올랐다. 쇠난로의 몸체 안에서 시뻘건 원 여러 개가 결핵 환자 얼굴의 붉은 반점처럼 보였다. 방 안에 있던 연기가 엷어지더니 이었고 말끔히 사라졌다. 방 안이 밝아졌다. 해부이가 가르쳐준 대로 유리 안드레비치가
때운 유리창이 울기 시작했다. 창틀을 메운 접합체의 따뜻한 기름내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난로 옆에서 말리고 있는 작게 쪼갠 장작에서 냄새가 났다. 독한 전나무 냄새와 갓 베어 내어 화장수처럼 향긋하고 신선한 사시나무 냄새였다. 그때 통풍구가 들어오는 공기와 똑같은 기세로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가 뉴스를 가지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시가전이다.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사관 생도와 볼셰비키 편인 도시 수비대 병사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 가는 곳마다 벌써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봉기의 발생지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야. 여기 오다가 드미트로프카에서 또 한 번, 또 니크치카 문 옆에서 한 번, 두세 번 혼쭐이 날 뻔했어. 이젠 바로 올 수 있는 길은 없고 돌아서 오는 수밖에 없어. 유라, 빨리 가자. 얼른 옷 입고 나가자고. 이건 꼭 봐둬야 해. 이건 역사야.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그 자신도 2시간쯤 떠들어대다가 식사를 했다. 이윽고 그가 돌아갈 차비를 하고 유리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고르돈이 찾아왔다. 고르돈도 니콜라이 니콜라이비치처럼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태는 더욱 진전되고 있었다.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다. 고르돈은 총격이 차츰 격렬해지고 있으며 빗나간 총알에 맞아 죽은 행인 이야기를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시내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다고 한다. 그는 기적적으로 이곳의 골목길로 해서 들어왔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는 고르돈의 말을 듣지 않고 거리로 나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왔다. 골목길도 출구가 막혔고 총알이 거리에서 벽돌과 회반죽 덩어리를 깨뜨리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볼 수 없고 통행은 모두 끊어져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사세니카는 감기에 걸려 있었다. 어린애를 뜨거운 난로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해서 유리 안드레비치가 화를 냈다. 더운 것이 추운 것보다 40배는 나빠요. 사세니카는 목이 아프고 열이 높았다. 그는 구역질과 토사에 대해 이상할 만큼 공포를 품고 있어서 그것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샤치아는 목구멍을 들여다보려고 후두경을 든 유리 안드레비치의 손을 밀어내고 입을 꼭 다물고는 소리쳐 울기 시작했다.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소용이 없었다. 갑자기 사세니카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랗게 하품을 했다. 의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차 숟가락을 아들 입에 넣어 혀를 누르고 사세니카의 새빨간 목구멍과 방막으로 뒤덮여 부어오른 편도선을 볼 수 있었다. 편도선의 모양이 유리 안드레비치를 불안하게 했다. 잠시 뒤 유리는 같은 방법으로 사세니카의 병원체를 채취할 수 있었다. 알렉산드로의 비치는 현미경이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그것을 빌려 그런대로 검사를 마칠 수 있었다. 다행히 디프테리아는 아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사세니카는 가성 후두염 발작을 일으켰다. 고열이 나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힘이 없는 유리 안드레비치는 불쌍해서 아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 번화는 아이가 죽을 것만 같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발작도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었다.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유와 광천수 그리고 소다수라도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전이 한창이어서 일제 사격과 포격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설령 유리 안드레비치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지역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총화가 없는 한적한 교회의 평온한 일상생활은 만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성패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모스크바 시가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패는 이미 확실해졌다. 어디에서나 노동자들이 우시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사관학교 생도들은 몇몇 집단을 이루어 아직 싸우고 있었지만 모두 흩어져 있었고 게다가 사령부와의 연락도 끊어져 있었다. 독일군과 싸웠던 병사들이 드로고미로프에서 시스세프 도심으로 몰려들었다. 병사들과 미성년 노동자들은 골목에 차물을 파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부근의 주민들과 가까워져서 집 문에서 얼굴을 내밀고 내다보거나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이야기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이때 지바고의 집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던 고르돈과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도 감금 상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사세니카가 병을 앓던 힘든 시기에
그들이 함께 있어준 것이 고마웠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가뜩이나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들까지 번거로움을 보태준 것을 너그럽게 봐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환대에 감사해 끊임없이 수다를 떨면서 보답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고 유리 안드레예비치도 사흘 동안의 쓸데없는 대화에 지쳐서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기쁠 정도였다. 8번째 글입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집에 닿았다는 연락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전투가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여러 장소에서 작전 행동이 이어지고 있었고 몇몇 지구는 아직 봉쇄되어 있어서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무료한 데다 의국의 책상 서랍 속에는 그의 원고 유희와 연구 수첩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지역 안에서 아침마다 빵을 구하러 집 근처에 나와 우유병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면 불로 세운 채 빙 둘러서서 어디서 우유를 구했냐고 묻곤 했다. 이따금 온 시내에 총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다시금 뿔뿔이 흩어졌다. 양 진영에서 모종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협상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총소리의 강약에 나타날 거라고 모두 생각했다. 구력 10월 말 어느 날 저녁 10시쯤 의사는 가까운 곳에 사는 한 동료의 집 쪽으로 서둘러 길을 걷고 있었다. 특별히 볼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보통 때는 붐비는 곳이었지만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이 한적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걸음을 빨리 했다. 첫 사랑눈이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수록 눈발이 갈수록 거세려지니 유리의 눈앞에서 폭설로 바뀌었다.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구부러진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눈보라로 바뀌자 그것을 피하려고 골목을 몇 개 도는 사이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탁 트인 불판에서 휭휭 소리를 내며 땅에 흩날리던 눈보라도 시가지에서 좁은 골목길로 들어와 길을 잃어본 거리처럼 갈팡질팡 헤매고 있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지상과 대기 속에도 생겨나고 있었다. 어디선가 작은 섬처럼 고립된 채 무너져버린 저항자들의 마지막 일제 사격이 땅을 흔들듯이 울려 퍼졌다. 어딘가 지평선상에서는 꺼진 불길의 희미한 반사가 거품처럼 터지며 장렬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의 발밑 축축한 길 위에서 눈보라가 춤을 추었다. 어느 내거리에 접어들었을 때 신문팔이 소년이 옆구리에 방금 찍어낸 신문다발을 잔뜩 끼고 호해요 하고 외치면서 유리 곁을 지나갔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의사가 말했다. 소년은 젖어서 달라붙은 다발에서 가까스로 한 불을 떼어내어 의사의 손에 찔러 넣고는 눈보라 속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과 똑같이 다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의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가로등으로 다가가 그 자리에 서서 곧바로 중요한 골자만 훑어보았다. 한쪽 면만 인쇄된 호해판에는 인민위원 소비에트가 생기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면 러시아에서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도입되었다는 베테르부르크의 정부 보도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신정권의 첫 번째 정령이 게재되고 전보와 전화로 전달된 뉴스도 함께 실려 있었다. 눈보라가 유리의 눈을 때리고 소리내며 떨어지는 잿빛 눈사라기가 신문의 글자를 덮어버렸다. 그러나 신문을 읽는 것을 방해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의 위대함과 영원성이 그를 전율케 해서 도저히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테르부르크 그쪽은 이제 혁명군이 잡았네.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려고 그는 눈발을 피할 수 있는 밝은 장소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또다시 세레브라니의 세레브라니와 몰차노프카가 만나는 그 마부에 걸린 내거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리문과 전등이 밝게 켜진 넓은 현관이 있는 5층 건물 입구 옆이었다. 의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 안의 전등불 밑에서 전보 뉴스를 뚫어질 듯이 읽었다. 그의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마치 무언가 결심이 서지 않는 것처럼 이따금 멈춰 서고 나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정말로 계단을 내려온 사람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되돌아서 위로 달려 올라갔다.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퍼졌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큰 목소리였다. 조금 있다가 문이 쾅 닫히더니 조금 전에 내려온 사람이 단단히 각오한 듯이 아래로 달려 내려오기 시작했다. 기사를 읽는데 열중해 두 눈이 머리와 함께 신문에
푹 빠져 있었던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눈을 들어 낯선 사람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맨 아래로 달려와서는 멈춰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8살쯤 된 미성년자였다. 시베리아에서 입는 것처럼 안에 사슴 가죽을 댄 뻣뻣한 모피 코트에 마찬가지로 모피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소년은 키르기스인처럼 가느다란 눈에 얼굴은 가무잡잡했다. 어딘지 귀티가 나는 얼굴에는 어느 먼 외국에서 온 듯한 복잡하게 피가 섞인 혼혈인들에게서 이따금 볼 수 있는 한순간의 번뜩임과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섬세함이 있었다. 소년은 유리 안드레비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의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단지 말을 걸 결심이 서지 않을 뿐인 것처럼 수줍은 듯 방심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그 착각을 깨우쳐주기 위해 다가오려고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듯이 차가운 시선으로 상대를 빤히 훑어보았다. 소년은 당황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문 쪽으로 갔다. 거기서 다시 한번 돌아본 뒤 건들거리는 육중한 문을 열더니 쾅 소리 나게 닫고는 한 길로 나갔다. 10분쯤 있다가 유리 안드레예비치도 거리로 나갔다. 그는 소년에 대해서도 찾아가려던 동료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는 금방 읽은 정보로 머리가 가득 차서 집으로 향했다. 그 길에 다른 일이 그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그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하찮은 일상생활의 문제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어둠 속에 판자와 통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그것은 길을 가로질러 쌓여 있었다. 그곳 골목에는 무슨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변두리에서 통나무집을 해체해 관비로 지급하는 연료인 것 같았다. 그것은 마당 안에 다 운반되지 못하고 남은 것을 그냥 한 길에 쌓아둔 것이었다. 총을 든 보초가 그 더미를 지키느라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따금 골목으로 나가볼 뿐이었다. 보초가 마당 쪽으로 돌아선 순간 때마침 눈보라가 대기 속에 눈가루를 뿌옇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미처 깊게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아 그림자가 진 쪽에서 통나무 더미에 다가갔다. 맨 밑에서 무거운 것을 하나 천천히 흔들어가면서 빼냈다. 더미에서 어렵사리 끄집어내어 어깨에 메고 나자 더 이상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자기 것이 되면 무겁지 않은 법이다. 그는 그림자가 진 벽을 따라 시스세프가 있는 집까지 몰래 그것을 가져갔다. 역시 집에는 장작이 떨어져 있었다. 통나무를 잘라 땔감으로 쌓아놓은 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난로를 피우려고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들컹거리는 문 앞에 말없이 앉았다. 알렉산드로비치가 몸을 녹이기 위해 난로가에 안락의자를 끌고 와 앉았다.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양복 옆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장인에게 내밀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읽어보세요.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일어서지 않고 쪼그리고 앉은 채 작은 부직갱이로 난로 속 장작을 뒤적이면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얼마나 멋진 수술인가.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해묵은 종기를 기술적으로 단번에 도려내다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비굴하게 길들여졌던 몇 세기 동안의 불공평을 군말 못하게 싹 해결하는 선고로군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이룩한 점에 우리 러시아 민족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단 말이야. 푸시킨의 무조건적인 솔직함과 톨스토이의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에서 내려오는 무언가가 있어. 자네 푸시킨이라고 말했나? 무슨 소리야? 잠깐만 기다리게. 곧 다 읽을 테니. 읽으면서 듣는 것까지야 할 수 없으니까. 장인인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유리 안드레예비치가 혼자 내뱉은 독백을 자기에게 한 얘기로 착각한 것이다. 요점은 천재란 무엇일까요? 만일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기원을 시작하려는 과제를 준다면 그는 맨 먼저 그에 합당한 자리를 깨끗이 해야 할 겁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낡은 세계가 끝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오입된 수입니다. 단락의 첫 번째 줄바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한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이 계시는 계속되어 온 진부한 일상성 자체에 대한 놀라운 일별입니다. 일상생활의 앞날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복판에서 미리 정확하게 정해진 기한 같은 것도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연히 맞닥뜨린 최초의 평범한 날에 전차가 시내를 달려가는 한창 붐비는 시간에
이것이 무엇보다 천재적인 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이렇게 엉뚱하고 때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9번째, 예측했던 대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그 겨울은 그 뒤에 이어진 두 번의 겨울만큼 공포를 안겨주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암담하고 배고프고 추운 겨울인 건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모든 생활의 토대를 다시 쌓아야만 하는 겨울, 사라져버린 생활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겨울이었다. 그처럼 끔찍한 겨울이 3년이나 잇따라 찾아왔지만 1917년부터 1918년에 걸쳐 일어난 모든 일은 지금 생각하면 반드시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중에 일어난 건지도 모른다. 잇따라 닥쳐온 겨울은 모두 하나가 되어 각각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낡은 생활과 새로운 질서는 아직 맞물리지 않고 있었다. 그 둘 사이에 1년 뒤의 시간 내전에 있었던 반목은 없었으나 서로 연관을 맺지는 못했다. 그것은 낡고 새로운 하나하나의 별개의 것으로서 대치한 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소유가옥, 관청, 일터, 공공복지기관 등 도처에서 간부가 새로 개편되고 직원이 바뀌었다. 모든 기관에 무제한의 권한을 지닌 인민위원이 임명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은 가죽 코트 차림에 온갖 위협 수단과 연발 권총으로 무장하고 좀처럼 수염을 깎을 새도 없이 잠을 자지도 쉬지도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소시민과 고만고만한 소액 국채 소유자, 권력이 아부하는 하층민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서 몰인정하게 메피스토 펠레스의 조소를 담아 마치 좀도둑을 대하듯이 주민을 대했다. 그들은 강령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손에 넣고 기업도 단체도 잇따라 볼셰비키화해 갔다. 성십자 병원은 이제 제2개혁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병원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직원의 일부가 해고되고 많은 이가 근무에도 불리하다는 걸 알고 스스로 사직했다. 그들은 유행을 쫓는 환자가 있는 수입 좋은 교수들로 세상의 총화, 말만 듣기 좋게 늘어놓는 가살꾼들이었다. 이해관계 때문에 떠나는 그들은 마치 시민의식의 발로인 것처럼 뻔뻔하게 주장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의 배척이나 다름없는 모멸적인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 모멸당하는 자들 속에 집하고도 끼어 있었다. 밤이 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 잊지 말고 수요일에 의사협회 지하실로 언 감자를 가지러 가요. 거기서 2자루를 줄 거요. 몇 시면 내가 시간이 나서 도와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테니까 둘이서 손썰매로 나르면 될 거요. 먹을 게 그 정도로 없었는가 봐. 알았어요. 걱정 말고 어서 주무세요. 요로치카. 늦었어요. 어쨌든 당신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무리예요. 당신은 좀 쉬어야 해요. 전염병이 돌고 있어. 전체적인 영양실조가 면역력을 약화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나 아버님을 보면 무서울 지경이야.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해. 무슨 수가 없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고 있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듣고 있어? 당신 자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난 당신이 걱정이요. 난 튼튼하니까 괜찮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쓰러지면 어리석게 집에 놔두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옮겨요. 유로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요? 기억해 두구려. 이젠 정직한 사람도 친구도 없다는 걸. 하물며 아는 사람도 없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부탁할 사람은 파출시킨 씨밖에 없어. 물론 그가 무사하다면 말이지만. 당신 잠들었어? 아니요. 비열한 자들이요. 그들은 가장 좋은 배급 식량을 타기 위해 나가놓고 이제 와서 마치 시민의식이나 정의 때문에 나간 것처럼 굴고 있어. 길에서 만나면 손을 내밀고 당신은 그 자들을 위해서 이뤄주고 있어? 하면서 눈썹을 한번 찌푸리는 거야. 난 이렇게 말해준다오. 그렇군요.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말았어요. 난 궁공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우리에게 이런 공궁을 안겨주면서도 우리에게 자긍심을 지니게 해준 그들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9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둘이가 참 사이가 좀 풀리는 거죠. 자, 10번째 글입니다.
오랫동안 잡곡으로 쓴 죽과 청어 대가리를 넣어 끓인 생선 수프가 대다수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청어 몸통은 프라이팬에 구워서 반찬으로 먹었다. 주로 곁결을 벗기지 않은 호밀과 밀을 끓여서 죽을 쑤었다. 안면에 있는 교수 부인이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에게 타일을 붙인 네덜란드식 난로 바닥을 이용해 빵 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일부를 내다 팔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옛날처럼 타일을 붙인 난로를 이용하면 빵을 많이 구울 수 있어서 그만큼 이익이 난다. 그러면 연기가 나고 잘 더럽히지 않아서 도무지 난방이 되지 않는 끔찍한 쇠난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흑빵을 굽는 데는 성공했으나 장사는 되지 않았다. 그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포기하고 지워두었던 쇠난로를 다시 쓰는 수밖에 없었다. 집하고 가족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평소처럼 일하러 나갔고 집안의 장작이라고는 두 쪽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따뜻한 날씨에 덜 외투를 입고서도 한기를 느끼며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골목길을 반시간쯤 서성거렸다. 그 골목에는 교외의 마을에서 농부들이 이따금 채소와 감자를 가지러 들르곤 했다. 그들을 붙잡아야만 했다. 사람들이 짐을 가진 농부들을 불러세웠다. 그녀는 곧 찾고 있는 목표물에 달려들었다. 긴 외투를 입은 건장한 젊은이가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를 따라 장난감 같은 가벼운 썰매를 조심스레 끌면서 길모퉁이 건너편에 있는 그로메콘의 집까지 걸어갔다. 줄을 덮은 썰매 속의 나무 껍질로 엮은 바구니에는 자작나무 장작 뭉치가 담겨 있었는데 19세기의 사진에 나오는 지주 저택의 고풍스러운 계단 난간보다도 가늘었다. 이것저것 가질 처지가 아니어서 흥정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젊은 농부는 그 꼬챙이 같은 장작을 그녀의 2층 방으로 대여섯 번 나른 뒤 장작값으로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의 거울 달린 작은 찬장을 지고 아래창으로 내려가 현관 입구에 내려놓았다. 참, 엄마 그 전장을 부숴가지고 했으면 되겠구만. 아마 자기 아내에게 선물할 것이다. 다음에는 감자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는 지나가는 문 옆에 있는 피아노 값을 물었다. 집에 돌아온 유리 안드레예비치는 아내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찬장을 쪼개 쓰는 편이 나았을 테지만 그들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다. 당신 책상 위에 있는 쪽지 보셨어요? 아내가 물었다. 병원장한테서 온 건 말이요? 그들이 내게 말해줘서 알고 있어. 왕진을 가달라는 거야. 가야지. 잠깐 쉬었다 가겠어. 꽤 멀거든. 개선문 근처 어디라던데 주소는 내게 있어. 그들이 제시한 이상한 왕진요 보셨어요? 좀 읽어봐요. 독일산 꼬냑 한 병이나 숙녀용 양말 한 켤레를 주겠대요. 그런 것으로 흥정을 하다니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우리네 살림 형편을 통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인가 봐요. 아마 벼락부자 부류일 거예요. 배급업자인가 보지. 이권 개입이나 중개인과 함께 소규모 개인 업자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국가 권력은 개인 상업을 폐지한 뒤 경제가 악화되었을 때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들과 여러 가지 물자 조달에 대해 계약을 맺고 그래했다. 몰락한 구체제의 대기업가나 대기업 소유자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받은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과 혁명 덕에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난 일시적인 사업자, 즉 뿌리 없이 새로 등장한 외지인들이 그 범주에 속했다. 유리는 끓인 물에 우유와 설탕을 섞어 마신 뒤 환자를 보러 떠났다. 보도와 포장도로에는 눈이 깊이 쌓여 건물이 늘어선 거리와 거리 사이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건물 1층의 창문까지 눈이 차올라 있었다. 그 넓은 공간을 반쯤 죽은 듯한 그림자들이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손에 들거나 썰매에 실어 끌면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다. 썰매를 타고 가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건물에는 곳곳에 아직 예전 간판이 남아있었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곳에 자리 잡은 소비자 조합 매점과 협동조합 매점은 창살문까지 닫힌 채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나 못질이 되어 있고 안은 비어 있었다. 물건이 없어서 자물쇠가 채워진 채 텅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상업까지 포함해 생활 전반에 걸쳐 재건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런 자물쇠가 채워진 가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듯이 아직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11번째입니다. 유리가 왕진을 간 집은 프레스트 거리의 끄트머리 트베레스카야 관문 가까이에 있었다. 병령을 연상시키는 구식 벽돌 건물로 안에는 앞마당이 있고 문을 들어서면 안쪽의 벽을 따라 3층을 이룬 나무 회랑이 받치고 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지역위원회 여성의장의 사회로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전체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때 느닷없이 무기 소지 허가를 체크하며 금지물을 몰수하고 있던 군사위원회가 들이닥쳤다. 그 순회를 지휘하는 대장은 수색에는 그리 시간이 걸리지 않는 데다 조사가 끝난 주민들은 차례대로 모여들 것이니 중단된 집회를 곧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대의원 의장에게 남아있어 줄 것을 부탁했다. 유리는 마침 순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유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로프에 건 라이플 총을 든 한 병사가 나무 회랑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유리 안드레비치가 지나가는 것을 무조건 가로막았다. 그러자 대장이 이 옥신각신에 끼어들어 안에 들여보내 주었다. 그는 의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환자를 진찰하는 동안 수색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유리를 맞이한 그 방 주인은 윤기 없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어둡고 침울한 눈빛의 예의 바른 젊은 남자였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에 흥분해 있었다. 아내의 병, 들이닥친 수색, 그리고 의학과 그 대표자들에게 품고 있는 한없는 존경심. 유리의 수고와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그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으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의 말은 오히려 더 장황하고 질이 멸렬해지고 말았다. 실내는 값비싼 것과 싸구리가 뒤죽박죽으로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안정된 물건에 투자할 목적으로 급히 사들인 것들이었다. 무질서하게 사모은 가구에 짝이 맞지 않는 똑같은 외짝들을 잔뜩 모아두고 있었다. 그 방 주인은 자신의 아내가 심한 충격에서 오는 어떤 신경병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이것저것 한꺼번에 두서없이 늘어놓은 말에 따르면 그들은 고장난 지 한참 된 음악이 나오는 낡은 자명종 시계를 그저나 다름없는 값에 사들였다. 그들은 그것을 오직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시계 장인의 명작으로서 산 것이었다. 환자의 남편은 그 시계를 보여주려고 유리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수리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몇 년이나 태엽을 감은 적이 없었던 그 자명종 시계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종을 치고 복잡한 미뉴에트를 연주하고 나서 뚝 멈춰버린 것이다. 젊은 남자의 말로는 그때 경악해버린 아내는 그것을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로 단정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자리에 누워 헛소리를 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남편 얼굴도 몰라본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래서 신경적 쇼크라는 겁니까? 유리 안드레비치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환자를 좀 봅시다. 두 사람은 옆방에 들어갔다. 도자기 샹들리에가 있었고 넓은 더블 침대 양옆에는 작은 마호가니 탁자가 2개 놓여 있었다. 침대 구석에 크고 검은 눈의 자그마한 여성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다.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더니 그녀는 이불 속에서 나와 있던 한쪽 손을 쳐들어 두 사람을 쫓아내리는 듯이 흔들었다. 그 손에서 넓은 실내복 소매자락이 겨드랑이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떤 슬픈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가 그녀를 매우 슬프게 했는지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떼를 썼다. 유리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진찰을 거부하면서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부인을 진찰해 봐야 알겠지만 유리 안드레비치가 말했다. 뭐 해보나만 합니다. 내 눈엔 명백하니까요. 이건 발진 티부스입니다. 그것도 꽤 중증이죠. 부인은 아마도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무래도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중요한 건 당신이 부인에게 주고 있는 물질적 기쁨이 아니라 발병한 첫 주에는 반드시 의사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동 수단을 마차나 안되면 썰매라도 괜찮으니 구할 수 없겠어요? 물론 미리 환자를 단단히 감싸고 운반해야 할 겁니다. 허가서를 써드리죠.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티부스가 맞습니까? 그 끔찍한? 나도 유감이야.
아내를 보내면 아내를 잃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선생님이 되도록 자주 왕전 오셔서 여기서 아내를 치료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보수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소? 그녀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당신에게 좋은 충고를 해드리죠. 무슨 수를 써서든 마차를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부인에게 필요한 것을 메모해 두고 가겠어요. 이건 당신들의 주택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이 더 낫겠군요. 흑가서에는 이 가옥의 사인과 그 밖의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11편이 끝나고 12번째 글입니다. 신문과 수색을 무난하게 마친 주민들이 따뜻한 쇼로가 틀코트를 걸치고 전에는 계란 창고로 쓰다가 지금은 주택위원회가 쓰고 있는 불기 하나 없는 방으로 돌아왔다. 방구석에 사무용 책상과 등받이가 없는 의자 몇 개가 있으나 많은 사람이 앉기에는 모자랐다. 그래서 그 주위에 빈 계란 상자를 뒤집어서 긴 벤치처럼 들어놓아 채웠다. 그런 빈 상자들이 방 안쪽에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그 한쪽 구석에는 깨진 계란에서 흘러나온 노른자가 굳어서 얼어붙은 충전용 대패밥이 벽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돌바닥의 빈 곳으로 내려나왔다가 다시 대패밥 속에 숨어들었다. 그때마다 한 뚱뚱한 여자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상자 하나에 뛰어올랐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치맛자락을 요염하게 걷어올린 뒤 요즘 유행하는 긴 부처를 신은 발을 동동 구르며 여기 좀 보라는 듯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올리카 올리카, 이 방은 온통 쥐투성이야. 저리가 흉측한 놈들 같으니. 아니 내 말을 알아들었나 봐. 요놈들이 몰래 들어와서는 저런 상자 위로 느긋하게 기어가고 있네. 치마 속에 들어오면 어쩌지? 아 무서워라 무서워. 여기 좀 봐요 신사 양반들. 아참 깜빡했네. 이젠 신사가 아니라 시민동지지. 그 여자는 아스트라칸 모피로 만든 헐렁한 옷을 입고 앞가슴을 열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의 이중턱과 풍만한 가슴 그리고 비단 셔츠 속의 복부가 3층을 이루어 젤리처럼 출렁거렸다. 아따 표현 멋지네. 전에 그녀는 삼류 상인과 그 점원들 사이에 여왕으로 인기가 높았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돼지처럼 찢어진 작은 눈이 부석부석한 눈두덩 사이로 내다보고 있었다. 아주 옛날에 어느 연적이 그녀에게 황산이던 작은 병을 치켜들고 으르다가 그만 실수로 두셔방울 튀는 바람에 왼쪽 뺨과 왼쪽 입술가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은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떠들지 말아요. 호라푹이나 도무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던 지역위원회 의장이 말했다. 이 의장은 지표에서 뽑은 여성 의장이었다. 옛날부터 이 집에 오래 산 주민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주민들을 훤히 알고 있었다. 파티마는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파티마 아주머니와 소곤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문지기로 있으며 전에는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불결한 지하실에 살았지만 지금은 딸과 둘이서 2층의 밝은 방 2개에 옮겨 살고 있었다. 그럼 말해봐요 파티마, 의장이 말했다. 파티마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집을 감당할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각자에게 할당된 집과 거리를 청소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파티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안심해요. 위원회는 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범죄 분자가 숨어있고 수상한 사람들이 거주 증명서도 없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당신을 이곳 관리인으로 만들어주겠어요. 문지기 아주머니는 제발 그런 제안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의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내를 한번 둘러보고 참석자가 충분히 모인 것을 알자 정숙을 요구하고 짧은 인사말로 집회를 시작했다. 그녀는 전 주택위원회의 태만을 비판하고 새로운 개선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제안한 뒤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동지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들이 사는 이 건물은 수용력이 커서 기숙사로도 쓸 수 있어요. 대의원들이 회의하러 가끔 모여드는데 그들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아무데도 없어요. 모스크바에 오는 대의원들을 위해 이 건물을 지역위원회에 관할해 두고 유형 가기 전에 이 집에서 살았던 티베르진 동지 아시죠? 이 집에 그 이름을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하지 않겠죠?
다음은 집을 비울 순서를 정할 차례예요. 그건 지금 당장 하는 조치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줄 거예요. 노동자 주민은 거주 면적의 권리를 얻어 옮길 수 있지만 비노동자 주민은 미리 다 말해두지만 스스로 살 집을 찾아야 할 거예요. 기한은 12개월이에요. 이 집이 티베르진 집이다. 우리 가운데 누가 비노동자라는 거요? 우리 집에는 비노동자 같은 건 없어요. 모두 노동자 주민이란 말이요. 주위에서 모두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한 사람이 절규하듯이 말했다. 이건 국가적인 배타주의요. 이제 모든 민족은 평등하단 말이요. 당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 모두 한꺼번에 발언하면 어떡해요? 누구에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민족이라는 것이 뭔가요? 발더 일으킨 동무. 더구나 여기서 민족이 왜 나와요? 예를 들어 호라푹이 나는 민족 문제가 전혀 없지만 역시 쫓아낼 거예요. 그가 뚱뚱한 여자. 쫓아내기만 해봐. 당신이 날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볼 거야. 찌그러진 소파 같은 년, 구겨진 이불보 같은 년. 호라푹이나가 흥분해서 대의원 의장에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설을 퍼부어댔다. 저 뱀 같은 년이 빌어먹을 년이 넌 수치심도 없어? 문지기 여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상관하지 말아요, 파티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후라푹이나 그만해.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부모 덕에 사는 주제에 입 다물어. 알겠어? 안 그러면 즉각 기관, 여기서는 KGB를 가리킨답니다. 기관에 넘기겠어. 네가 밀주를 빚고 수상한 자들을 숨겨준 채로 체포되기 전에. 소란이 극에 이르렀다. 아무도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유리가 이 창고방에 들어섰다. 그는 문 앞에서 맨 처음 만난 사내에게 주택위원회의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사내는 입을 오므리고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소란스러운 난장판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한 음절씩 외쳤다. 갈리 울리 나 이리로 와요. 누가 찾아왔어. 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여유고 등이 몹시 굽은 문지기 여자가 다가왔다. 유리는 어머니와 아들이 닮은 것에 놀랐다. 어머니와 아들이 닮은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이 집 주인 한 사람이 티부스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말했다. 모두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그녀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택위원회 사인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지기 여자는 용건은 환자 수송에 대한 것이지 청부 서류의 사인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지역위원회 동지, 데미나에게 부탁하면 마차를 양보해 줄 거예요. 갈리울리나가 말했다. 데미나 동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해주지요. 그녀가 마차를 내줄 거예요. 의사 동지 걱정 마세요. 당신의 환자는 우리가 옮길 테니까. 오, 내 말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 증명서 사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마차가 온다면 그건 실례지만 당신은 갈리올린 중위 오시프 기마제트친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나는 그와 함께 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 문지기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을 덜덜 떨었다. 그녀는 유리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밖으로 나갑시다. 앞마당에서 얘기해요.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녀가 조급하게 말했다. 제발 목소리를 낮춰요. 누가 들으면 큰일이에요. 난 신세를 망친다고요. 유스프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체 유스프카 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걘 하잘것없는 노동자, 수습생일 뿐이에요. 유스프카는 이제 평범한 민중은 훨씬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장님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스프카는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유스프카의 아버지는 군인에게 잡혀 죽었어요. 살해당한 거죠. 암요, 얼굴도 그렇고 팔다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한 손을 내젓는 신용을 하면서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계속했다. 갑시다. 내가 곧 마차를 얻어주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난 알고 있다오. 유스프카가 이곳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얘기해 주었거든. 당신은 라라 기사를 알고 있다고 그 아이가 말하더군요. 상냥한 아가씨였죠. 이 집,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고 했던 게 기억나요. 하지만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귀족이 귀족을 거역하기 시작하더니 말이 다 돼요? 유수법과는 잘못되었어요. 자, 갑시다. 마차를 부탁하러 가자고요. 대미나 동지가 내줄 거니까. 대미나 동지가 누군지는 알죠? 올랴 대미나 말이에요. 라라 기샤로바의 어머니 집에서 일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렇게 됐죠. 여기서도 갈 수 있어요. 바로 이 뜰에서 말이에요. 자, 갑시다. 13번째 글입니다.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대미나의 회중 전등에서 나오는 하얀 불빛의 원만이 두 사람의 대발자국 앞 눈더미에서 눈더미로 오르내리며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비추어준다기보다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다. 그리고 건물은 뒤로 차츰 멀어져 갔다. 그 집에서는 많은 사람이 라라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소녀 시절에 가끔 찾아왔고 그녀의 남편이 된 안티포프가 소년 시절을 보낸 집이다. 데미나는 보호자처럼 농담을 하며 그에게 물었다. 회중전등 없이도 갈 수 있었어요? 있겠어요? 어때요? 필요하다면 도와드릴까요? 의사동무? 그래요. 그 옛날 난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녀에게 홀딱 반해서 열렬히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소녀였을 때 말이에요. 그녀의 집에는 봉제 공방, 아틀리에가 있었죠. 난 그곳에서 수습 재봉사로서 일했어요. 올해 그녀를 만났죠. 그런데 가버렸어요. 모스크바에 가는 길에 들렀다더군요. 난 그녀에게 이 바보야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하고 물었죠.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일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함께 살자고. 그런데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죠. 하기야 그건 그녀의 문제니까요. 그녀는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파스카와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버린 거래요. 그리고 떠나버렸죠.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우니까 눈앞에 구정물을 쏟아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다니요? 생각하고 말 게 있나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난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군인 동생은 총살당한 모양이에요. 그녀 어머니, 나 예전 주인은 반드시 궁지에서 구해내어 보살펴줄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만 잘까요? 그들은 헤어졌다. 태미나의 회중전등 불빛이 좁은 돌계단을 뚫고 진흙투성이인 계단벽을 비추면서 앞으로 달려가 버리자 어둠이 유리를 에워쌌다. 오른쪽에 사드바야 개선문 거리가 있고 왼쪽은 사드바야 마부 거리였다. 어둠 속 저 멀리 검은 눈 위에 나 있는 것은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거리가 아니라 우랄이나 시베리아의 울창한 산림 같은 석조 건축물이 끝없이 늘어선 깊은 침엽수 수림 속에 난 두 개의 불채선처럼 보였다. 집에서는 불빛과 온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안토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그렇게 묻고는 대답할 사이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 당신에게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는데 어제 아버지가 괴종 시계를 망가뜨리고는 낙심하고 계셨거든요. 집에 하나 남은 시계를요. 아버지가 수리한다고 만지작거리셨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길 모퉁이에 있는 시계방에서는 흑방 3파운드를 곧 주면 고쳐주겠다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값이죠. 그러니 어떡해요? 아버지는 완전히 낙심하시고 말았죠. 그랬는데 어이없게도 1시간 전에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괴종 시계가 말이에요.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했다고요. 나를 위해 티부스의 시간을 울린 거군 그래. 유리 안드레비치는 농담을 한 뒤 아내에게 자명종 시계를 가진 환자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제 14번째 한 4페이지쯤 남았습니다. 3페이지. 14번째 글입니다. 그러나 그가 티부스에 걸린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동안 집하고 가족의 공공한 생활은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들은 생활고에 지쳐 파멸하기 직전이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전에 강도에게 희생당이 될 뻔한 것을 도와준 적이 있는 당원을 찾아갔다. 그는 유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내전이 시작되었다. 그의 후원자는 끊임없이 각지를 뛰어다녔다. 그뿐 아니라 그 인물은 그때의 곤란한 생활을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며 자신도 굶주리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유리 안드레비치는 혹시나 해서 드레스카야 관문 근처에 사는 그 배급업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지난 몇 달 사이에 그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 집의 주민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데미나는 전선에 가고 없었고 유리 안드레비치는 관리인 갈리 울리나도 만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배당 명령서에 의해 관비 가격으로 장작을 샀는데 그것을 빈다퍼스키 역에서 직접 운반해 와야 했다. 끝없이 이어진 메시찬스카야 거리를 따라 그는 이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을 끄는 여윈 말과 집마차의 마부를 호송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그 거리가 평소의 그 거리 같지 않고 다리가 휘청거려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난처하게도 티부스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다. 마부가 쓰러진 그를 일으켜 위로 올렸다. 겨우 장작 위에 실려온 유리는 자기가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여자한테서 얼마 쓸까? 15번째, 그는 2주 동안 자주 열에 들떠 있었다. 환상 속에서 토냐가 그의 책상 위에 길 2개를 만들어 놓았다. 왼쪽은 마부 그린 사드바야 카레트나야, 오른쪽은 개선문 그린 사드바야 트리움팔리나야였다. 그러고는 그는 뜨겁게 깊이 비추는 오렌지빛 탁상 램프를 가져다 주었다. 사드바야 거리가 밝아졌다. 일을 해야만 한다. 그는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정열을 기울여 언제나 쓰고 싶어 했고 오래전에 써야 했지만 한 번도 쓰지 못한 것을 이제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글이 잘 나갔다. 다만 이따금 찢어진 기르기스인의 눈을 하고 시베리아나 우랄에서 입는 듯한 안팎이 사슴 가죽으로 된 코트를 입은 한 소년이 그가 글 쓰는 것을 방해했다. 그 소년이 그의 죽음의 영혼, 다시 말해 죽음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그러나 소년이 장편 스사시 지피를 도와주는데도 어떻게 그의 죽음일 수 있을까? 과연 죽음이 유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인가? 그가 쓰고 있는 장편 스사시는 부활이나 나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러구러 하는 동안 흘러가 버린 날들에 대해서였다. 그는 대혼란이라는 장편 스사시를 쓰고 있었다. 그가 늘 쓰고 싶어 한 것은 그 사흘 동안 벌레먹어 시커먼 대지의 폭풍이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한꺼번에 달려와서 해변을 삼키는 것처럼 사랑의 불멸의 화신에게 대지의 커다란 덩어리와 흙더미를 내동댕이 치면서 포위하고 섞여가는 광경이었다. 대지의 폭풍은 사흘 동안 미친 듯이 날뛰며 침공하고는 물러갔다. 그리고 운이 맞는 식구 2개가 떠올랐다. 라두이 카스누차, 나다 프라스누차, 라두이 카스누차. 인데 그게 가까이 맞이하노라, 깨어나야만 하리. 가까이 맞이하노라. 그리고 지옥, 붕괴, 분해, 죽음. 그러나 그것들과 기꺼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봄도, 막달라 마리아도, 생명도 그리하여 함께해야만 한다. 깨어나서 일어나야 한다. 부활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15번째 글이 끝나고 이 6장 모스코바 야영 마지막 글입니다. 16번째 글. 그는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백치처럼 사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았다. 아내는 그에게 버터 바른 흰빵을 먹이고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게 하고 커피도 주었다. 그는 지금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회복기에는 어김없이 나오는 시나 동화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맛있는 음식을 기쁘게 받아먹었다. 그러다가 판단력이 되살아나자마자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해다 주었소? 구했소? 네, 당신의 그라냐가 갖다 주었어요. 그라냐가 누구지? 그라냐 집하고 말이에요. 그라냐 집하고? 그래요. 옴스크에 있는 당신 동생 예브그라프요. 당신의 배다른 동생. 배다른 동생이 있었지. 당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그가 자주 문병와 주었어요. 사슴으로 지은 양면 코트를 입은? 맞아요. 당신 내내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환상에서 본 당신과 어느 건물 계단에서 마주쳤다던군요.
아, 계단에서 구운 게 그 동생이네. 네. 그가 얘기해 줬어요. 그때 그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어찌나 무섭든지 말을 걸지 못했대요. 그는 당신을 숭배하면서 당신 글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게다가 땅속에서 솟아난 것처럼 이런 것들도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쌀, 금포도, 설탕. 그는 다시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겠대요. 정말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내 생각에 그는 정부 당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로는 한 1, 2년 대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흙을 일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크류케르 집안의 마을에 대해 그와 얘기해 봤어요. 그는 무척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고 바로 가까이에 숲이 있다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해 4월 지바고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먼 우랄의 유리아티시와 가까운 옛날 영지 바르이키노를 향해 떠났다.